지금 제1부 세션에서 오늘 저희들이 왜 이 세미나를 하는 건가, 그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는 아마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2 세션, 이 세미나, 긴급 세미나에서는 저희들이 그렇다면 현재 이 2,000명에 가까운, 2,000명이 좀 해서 2,600명 사이라는 그런 정보가 있습니다. 이 재중 탈북자들을 여하이 어떻게 하면 강제 북송을 당하지 않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서는 정부가 해야 될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민간에서 해야 될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국제법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우리 이 국내에서 여러 민간단체들이 같이 힘을 합쳐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전문가분들 5분을 모셨는데요. 이 5분들은 아까 전에 일부에서 말씀하신 분들하고 조금 이제 뭐랄까 참석하게 된 성격과 목적이 다른데 5분들은 중국에서 현장에서 아주 잘 알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가 그렇다면 어떤 방안을 강구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발제자 2분과 토론자 3분을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철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변호사님 소개합니다. 인사해 주시고 큰 박수 부탁합니다. 두 번째 이상용 데일리 NK 디렉터님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론자 3분은 먼저 인지연 한변 홍보위원장 겸 워싱턴 DC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북한 문제 대기자로 잘 널리 알려주셨죠. 이영종 뉴스핀 북한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30년 가까이 제중 탈북민 구출운동을 하신 정베드로 북한 정의연대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발제자 2분에게는 각 15분씩 그리고 토론자 3분에게는 10분씩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잘 지켜야만이 뒤에 라운드 테이블이 무리 없이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중 탈북자 문제는 사실상 이 인권 유린의 북한 인권 문제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판이자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탈북자 2분이 정을 하셨습니다만은 매일매일 나는 내일 오늘 저녁에 나를 생존할 수 있을까라는 생존에 대한 불안감, 신분의 불안감,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 인신매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성노예 문제. 그야말로 북한 인권 문제가 북한 내부 인권 문제도 있고 제중 탈북자 문제도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제중 탈북자의 문제야말로 북한 인권 문제의 하나의 종합판이자 결정판입니다. 이것을 해결된다 한다는 것은 사실은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현장과 국제법적인 문제와 그다음에 현장을 우리가 자세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현실적인 그러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임철 변호사님께서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발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임철 변호사입니다. 네, 이렇게 꼭 필요한 시기에, 이렇게 또 다급한 시기에 이런 정말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발제를 맡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고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 탈북민의 한 사람으로서 꼭 이제 이런 저희들의 목소리가 반드시 중국 정부에 전달이 되고 국제사회에 전달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럼 이어서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1990년대 중반부터 이제 대량 탈북민들이 이제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과 이제 북한은 두만강과 압록강이라는 것을 사이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강을 이제 몰래 도강을 해서 많이 넘어갔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수십만 명으로 추산되는 탈북민들이 중국으로 넘어갔고 그 중에 이제 일부는 한국 등 이제 제3국으로 안전히 정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현재는 적게는 이제 10,000명에서 많게는 수만 명에 이르는 탈북민들이 아무런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불안한 삶을 이어가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탈북민들의 행렬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90년대, 2000년대부터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하기를 탈북민들은 난민이 아니라 비법 입경자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반드시 북한으로 송환을 해야 되는 대상으로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탈북민들에 대해서 아무런 법적 보호도 현재 제공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여성들의 인신매매로부터 시작해서 남성들에 대한 노예처럼 부리는 그런 이제 노동권 착취, 그런 문제들이 엄청 많이 지금 파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국제법적 난민 지위를 꼭 인정을 받아야 하고, 그래야만 그분들이 정말 생존을 위해서 찾아오신 그분들이 끝까지 이제 잘 이제 삶을 이어나가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탈북민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 정부는 탈북민들을 지속적으로 불법 월경자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그래서 이제 북한과 체결한 미립국자 송환협정 혹은 변경지역 관리 의정서에 따라서 체포해서 강제 송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탈북민에 대해서 국제난민규범상의 난민주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단지 이들은 기근을 피해서 국경을 넘은 불법 이주민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일체 중국 법제상의 보호뿐만 아니라 이제 국제법으로 인정된 난민에 관한 법도 적용을 하지 않고 있어서 정말 단 하나의 어떠한 보호 수단도 제공이 안 되어 있고요. 단지 이들을 색출해서 추방해야 되는 대상으로만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러한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되고, 또한 이들을 인도적으로 지원하려는 지원 단체, 그들의 활동조차 불법적으로 보고 모두 이제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가장 심각한 것은 중국 정부가 만약 본인들이 하기에 부담이 된다면 국제기구의 관여를 좀 허용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일체 난민 보존 탐무관 등 유엔의 탈북민들의 접촉을 차단을 하고 있고요. 완전 원천적으로 지금 현재 봉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완고한 태도는 내정 간섭이라는 명목 하에 탈북민들을 강제 송환하는 것이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송환은 엄연히 국제조약과 국제관습법에 위배되는 것이고요. 정말 반인도적인 문제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안에서는 왜 그렇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탈북민들이 이제 국제법상 난민지를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난민협약을 살펴보시면요, 난민지를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난민협약과 의정서에 의해서 그 요건에 이제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중국 또한 이제 앞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듯이 난민협약과 의정서에 가입되어 있는 당사자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고문방지협약, 인종차별천폐협약 등 그런 당사국으로서 다양한 국제 인권조약상의 의무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난민 자격을 살펴보면 첫째로 이제 난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이유 있는 공포가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이제 박해의 현실적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혹은 정치적 의견,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 해당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해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거나 또는 그 국적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난민들의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난민 인정받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은 국적국 밖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단순히 경제적 이유로 탈북했다가 북한으로 돌아가는 경우에는 남일 협약상의 난민에 해당하지는 않죠.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북한 국민이 국경을 넘어서 중국으로 도주했다는 것 자체가 현재 북한 헌법상의 엄중한 범죄에 해당되어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중국으로 돌아왔다가 중국에 왔다가 북한으로 돌아가는 경우에는 비법 국경 출입죄라는 죄 하나에만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비교적 좀 경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형법 260조이죠. 하지만 강제 송환이 되는 경우에는 비법 국경 출입죄에 더해서 형법 63조 70조에 있는 조국 반역죄 그리고 민족 반역죄까지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가중의 가중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정상에 따라서는 무기 노동 교화형 심지어 사형까지도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난민 인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적국을 떠날 때의 사유가 아니라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이제 현재 국제법상 널리 알려져 있는 현장 난민 이론입니다. 때문에 이제 탈북민들이 최초 탈북 이유가 비록 경제적인 공공이었더라도 후에 사정 변경에 의해서 얼마든지 난민지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 형법상 처벌 근거인 조국 반역죄는 또한 이제 북한을 이탈해서 자유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에는 보시면 정치범으로 다루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난민 인정의 이제 마지막 요건이 난민 인정의 5가지 요건 중에 하나였던 정치적 이유에도 해당이 됩니다. 때문에 정치적 이유로 인한 박해가 되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주장과 같이 순수히 경제적 난민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제 송환은 이제 UNHCR의 강제 송환 금지 원칙 또한 고문 방지 협약 위반에도 명백히 지금 위반하는 것입니다. 고문 방지 협약 제3조를 보시면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거나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추방, 송환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심지어 그 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그 범죄자한테까지도 적용이 되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제33조는 취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생명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에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수많은 탈북민들이 한국부터 비롯해서 국제사회에 얼마나 북송이 되었을 때 고문을 받고 가든 박해를 받는지에 관해서 수많은 증언들이 현재 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 정부는 그것을 일체 무시하고 있고 현재도 상황은 똑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민 인정의 마지막 요건을 살펴보시면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자국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이 된다고 했는데요. 탈북민들은 북한 정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국경을 몰래 넘어서 중국에 체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에 돌아가기를 원하는 탈북민은 있을 수가 없고요. 혹시 가족 때문에 돌아가기를 원하더라도 돌아가면 가혹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 두려워서 돌아가지 못합니다. 저 역시 저희 가족 역시 저희가 탈북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한국, 미국 등 이런 제3국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단지 생존을 위해서 탈북을 했지만 돌아가는 경우에 처벌을 받을 게 두려워서 혹은 나로 인해서 다른 가족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 두려워서 저희 가족은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국제법을 살펴봤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중국 법제상으로도 탈북민 보호 필요성이 인정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헌법을 살펴보면 외국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것과 정치적 이유로 피난을 요청하는 경우 외국인을 보호할 권리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라고 중국 헌법 33조 3항에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죠. 비록 이제 중국은 아직까지 외국인에 관한 난민 인정에 관한 별도의 국내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유엔 난민 협약 의정서에 모두 가입을 하였으며 베이징의 유엔 난민 고등 탐구관 사무소도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70년대, 90년대에는 마카오, 홍콩의 난민들을 대량으로 인정한 경우도 있고 베트남 난민, 아프리카 난민 등의 보호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력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는 유독 탈북민들에 관해서만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매우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많은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중국인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이러한 강제 송환을 고수하는 입장으로 인해서 중국인과 결혼한 경우에도 탈북민들은 혼인신고도 못하고 있고요. 현재 호족에 등록도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녀를 낳아도 체포하는 경우 무조건 강제 북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중국 헌법상 혼인 및 가족에 관한 권리와 자녀 양육에 관한 권리를 중국 스스로가 부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을 분리하면 그들을 강제로 이산가족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탈북민들이 단순히 격려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실 그쪽에서 많은 분들이 장시간 동안 체류하는 제2의 삶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탈북민들 법적 지위를 중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중국의 가정을 망가뜨리고 또한 이제 언제 북송당할지 불안한 가족관계를 유지하도록 중국 정부는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에게도.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불완전한 존재로 만들고 있고요. 강제 이산가족을 만들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 정부는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탈북민의 법적 지위 인정은 중국 내부의 가족 및 사회 문제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중국 정부도 이제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저중 탈북민의 보호 대책이 어떤 것이 있을까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 탈북민들에 관해서 한국 정부가 뭐라고 하고 그러면 항상 말하는 것이 내정 간섭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중국이 난민지회에 관한 이런 여러 국제조약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결국엔 국제사회, 유엔을 통한 지속적인 개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엔은 2014년 CY 보고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중국의 탈북민 강제 송환에 우려를 표하고 금지를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제사회가 현재 중국 내 인권 문제에 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그 인권 문제를 다룰 때 반드시 그 중에 하나를 탈북민 문제를 포함을 하도록 그렇게 국제사회가 계속해서 압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한국 시민단체의 역할도 중요할 것이고요. 정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촉구입니다. 현재까지 한국은 제중 탈북민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용한 외교로 구출하는 것에 집중을 해왔습니다.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조용하게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제중 탈북민들에게 법적 보호를 요구를 해야 됩니다. 최소한 이제 유엔 난민국의 접촉이라도 허용을 해서 탈북민들이 정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뭔가 실마리라도 마련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제 나설 것을 저는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최근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북중 국경 폐쇄가 되었죠. 그래서 강제 송환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다시 이루어진다는 소문들이 많습니다. 지금 더욱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강력하게 촉구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국내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중국이 국제조약과 관습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탈북민들을 아직까지 경제적 불법 월경자로만 취급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태도는 명백히 난민 협약 의정서를 모르거나 하지만 중국이 모를 수가 없죠. 의도적으로 무시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네. 중국 정부가 이제 탈북민들을 강제 송환하는 것은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중국 정부의 태도는 난민협약상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또한 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 거기에 명시된 기본적 인권 존중 의무를 저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국제사회 리더로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난민 협약상의 난민 인정 제도를 마련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중국 국내 법제상의 탈북민 보호를 위한 법제도 지금부터 이제 진지하게 검토를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별로 주어지지 않아서 말씀드립니다만, 저기 우리 TV에 보면요, 뉴스 시간에 재중 탈북자 문제를 왜 강제 구성하느냐라고 외신 기자들이 묻습니다. 그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아주 묘한 발언을 합니다. 우리는 국내법, 국제법, 그리고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이 재중 불법 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국제법이란 게 우리가 얼핏 들으면 마치 난민 지위를 부여해주는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국제법에 따라서 한다. 그런데 이들이 중국에서 말하는 이 국제법이란 뭐냐?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국제법이라는 게 조중 간에,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 사이에 맺은 의정서가 있어요. 이 제법 길기 때문에 저도 노상 잊어먹은 건데 좀 간단하게 제가 불러드릴게요. 중조 변경 지역의 국가 안전과 사회 질서 유지 업무를 위한 상호 협력 의정서입니다. 그 줄여서 이제 변경 지역 의정서라고 하는 이것을 이 사람들은 국제법에 의거해서 우리는 처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여기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이거 마치 국제법 지키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 모르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언론에서 오신 분들은 여기 좀 특별히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 이상용 데일리 NK 디렉터님의 발제를 듣겠는데요. 현재 중국의 재중 탈북자의 그 현황,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좀 자세하게 현실적인 필드 쪽에 중점을 두고 발제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받은 데일리 NK에서 활동하는 이상용이라고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북한 내부에 소식통을 두고 있고 그리고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다른 나라에 대북 소식통을 두면서 북한의 현재 변화에 대해서 보도하고 추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재중 탈북민에 대한 정책, 이 부분이 현재 북한하고 중국하고 어떤 식으로 변화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발표 기회를 주신 포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일단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자면 잘 안 나오고 있는데 저도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한 이제 와이프가 탈북민입니다. 양강도 회산에서 오셨는데 그러니까 중국에서 얼마 동안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북송에 대한 위험들을 약간 겪어내서 여기도 오신 거겠죠. 근데 아이들 아시겠지만 이 트라우마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탈북민들 사이에서 유포되고 있는 저런 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북송되느니 차라리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숨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연락을 차단하는 경우가 있고 이 그룹들을 탈퇴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예 인적 네트워크를 차단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북송 가능성이 좀 높아짐에 따라서 이 우려감이 더욱더 증폭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거는 북한의 과거 전력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탈북민들을 당연히 정치범으로 현재 분류하고 있고 이른바 체제 반한 행동을 한 배신자라고 하는 그런 인식입니다. 이에 따라 정치적 보복을 가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많이 있었죠. 중국에서 임신한 여성의 경우에는 낙태를 종용하기도 했고 영아를 방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인간적 행동도 허승치 않았던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겪어보고 들어봤던 탈북민 사이에서 이런 우려들이 증폭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갑자기 이런 분위기가 형성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좀 보시자면,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북중 교역량이 대폭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쌀이라든지 자재라든지 비료 같은 거, 그리고 원자재가 뭐 신의주를 포함한 여기 라선이라든지 심지어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세관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방역 차원에서 격리가, 물품에 대한 격리도 이루어졌었는데, 예전에는 21일 동안 격리를 했다면 지금 10일, 뭐 3일, 지금 그냥 격리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 아시겠지만 이른바 7.27 전승절 기념을 해서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이 방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 아니고요. 이에 따라 북중러 무역 활성화 그리고 인적 교류가 이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수순은 뭘까? 그들의 인식에서는 이때 방역 명목으로 미뤄왔던 탈북민에 대한 대거 소환 가능성이 높다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그럴 가능성이 있냐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북한과 중국 당국 입장을 살펴보는 게 현재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넘겨주시고요. 먼저 북한 당국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제로 탈북민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물리적인 방법인데요. 접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북중 국경 지역에 대한 접근을 차단. 그러니까 북중 국경에 1, 2km를 완충지대를 설치를 했고,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에 접근하면 그냥 사격을 하겠다, 무조건 사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2020년 8월에 사회안전선의 포고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미 현재 진행형이고요. 실제 총성이 끊이지 않아서 생명권을 스스로가 침해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장벽 그리고 전기 철조망까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철조망에 접근했다가 아이가 숨지기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벌어지기도 했고요. 아시겠지만 초소도 증량하고 있습니다. 초소는 50m마다 하나씩 설치를 해서 아예 완전 감옥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올해였죠. 자유경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자유경비법은 스스로가 경비를 해라, 스스로가 지켜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호 감시 체제를 구축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연자제의 숙련도 강하게 이렇게 된 거죠. 또한 소프트웨어적인 방법도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빗전술이라고 중국 전화기를 사용하는 사람을 2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참빗을 이렇게 빗어서 이를 갉아내듯이 중국 전화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을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국가비밀보호법이 제정이 됐죠. 그러니까 정보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절대 국경을 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탈북민, 중국에 나가 있는 탈북민도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거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회의와 협박 전략을 현재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박은 다들 아시겠지만 남조선에 가면 조국 배반죄로 가족을 완전히 매장시키겠다. 우리는 중국 공항과 다 연결되어 있고 데려오는 건 식은 죽 먹기다. 뭐 회유는 돌아오면 몰수했던 집이라든지 뭐 텃밭이라든지 다 돌려주고 과거는 관대하게 따지지 않겠다.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강제 송환도 중요한 대목입니다. 반드시 데려와야 되는 국민입니다.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이런 인원 왕래가 활성화되거나 그리고 이 코로나에 대해서 위험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실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문제는 데리고 와서도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이들을 관리하는 그 행정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또 이제 먹일 수 있는 그런 자금도 더 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게 많지는 않겠지만 순차적으로 차츰차츰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떨까요? 제가 볼 때는 또 한마디로 얘기하면 완벽 장악 통제 전략을 현재 구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탈북민에 대한 일거수일투족 감시 전략을 이미 구축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약간 북한하고도 일맥상통한 그런 문제인데요.
일례로 2019년부터 혹은 2017년부터 중국 체류하고 있는 북한 여성들, 탈북 여성들에 대한 인적 사항을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뭘 조사하냐? 탈북 동기, 탈북 경로 등을 심층 조사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어떤 식으로 왔는지, 그러니까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들을 완전히 파악하겠다라고 하는 조치일 수도 있는 거죠. 또한 거주지 등록을 파악하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탈을 할 때 반드시 보고해라 하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중국 남성과 꾸린 과정을 지켜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탈북 여성들은 여성에 대한 권리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게 하겠죠. 약간 도구적 존재입니다. 또한 이제 남편의 호구, 그러니까 호적상에 여성 신상과 조사 내용을 뒤에 붙여놨다라고 합니다. 완전히 정확하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중국 내 탈북민 사회에서는 임시 거주증이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돕니다. 북한이 그러면 중국이 임시 거주증을 진짜 발급해줬냐라고 하는 거는 이 남편 호구 뒤에 아까 얘기했던 거는 그 신상 명세서 사진까지 다 찍어놨다고 해요. 사진 앞에 뒤에. 그리고 조사 내용을 다 조사 내용까지 해놨는데 바로 이것을 일컫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기서 향후 이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까 다 말씀하셨다시피 체포가 되면 이를 갖고 신상을 대조하는 거죠. 신상이 완벽하게 된다면 남편에게 연락을 합니다. 빨리 데려가라 라든지 여기서 이제 벌금을 부과하게 되는 거죠. 벌금이 3,000위안부터 시작해서 1만 위안, 2만 위안까지 갑니다. 2만 위안이면 저희 돈으로 치면 300만 원 이쪽으로 되는 것 같아요. 만약 데려가지 않는다면 지속 구금을 하고 향후 북송 명단에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중국에 거주하는 북한 여성들이 어떤 상황이었냐? 그러니까 중국에 거주할 당시에 약간 농촌들에서 거주할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약간 가난한 가정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벌금도 부담이 될 겁니다. 남편 입장에서도 그렇고 가정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번 체포되면 지속적으로 구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북한에 있었을 때도 돈도 없고 지금 또 이제 신분도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쉬운 조건에 불법적인 가담 일을 할 만한 쉬운 조건에 놓였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계속적으로 좋지 않은 미래가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당국은 계속 협박을 합니다. 또한 감시를 하고요. 또한 불시적으로 가택 수사를 하고 있고 또한 휴대전화 검열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탈북 여성들이 약간 도구화 됐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한국하고 내통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겁니다. 탈북 및 남한행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고 대형 사건, 그러니까 2021년에 그 지린성 교도소에서 탈북 남성이 탈출하는 그런 큰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대형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재조사 사업을 진행합니다. 다 또 다시 불러 모아요. 그러니까 탈북민들의 불안감은 끊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고 또한 국민으로 대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불법 월경자 혹은 불법 체류자 신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 그 명단에도 누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 백신 접종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체류가 한 20년 된 그런 탈북 여성들에 한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그러면 중국 정부는 북송도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지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정이 있고 또한 아이가 있는 사람은 거기에서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저질렀고 본인들 입장에서는 구제불능인 인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북한의 수용 여부죠. 지금은 안 받겠다, 받지 않겠다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구금시설 인원을 지속 늘릴 상황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중국의 그 미국에서 하는 발표 내용을 보면은
이 구금시설을 뭐 확충했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따라 큰 문제는 없으면 잡지는 않되 물론 문제는 감시 강화를 지속해야 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과제는 무엇일까? 제가 볼 때는 이 과제를 상성하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은 여기 다 모든 걸 말씀하셨지만 중국을 압박하는 정책도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더욱더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하는 것도 중요한데 중국을 어떻게 변화하기 위한 전략도 또 다른 전략이 없는지 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강제 송환 문제도 이 북한 인권 전략을 재정립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COI, 북한 인권조사위원회가 설립된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강제 북송 문제도 벌써 10년 넘게 지났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고, 그리고 향후 10년 동안에는 어떤 방식, 어떤 아젠다가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특히 피해자 중심의 전략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그들에게 있어서는 생과 사를 오가는 심각한 문제인 거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 내밀하게 추적, 감시했는지 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2013년 라오스에서 강제 북송된 그 9명의 청소년 사건, 이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기 사진에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매체에서 이걸 활용하면서 잠깐 모습을 드러낸 바 있지만 현재 이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런 사건에 어떻게 보면 공소시효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누군가는 지금까지 강제 송환된 이들의 신상,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어떤 인권 유린을 현재까지 당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추적하고 이들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닌지, 이렇게 내밀하게 추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야 북한 당국의 공포 전략도 좀 사그라들 수 있을 것 같고요. 향후 있을 책임 규명도 올바르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제중 탈북자 문제 벌써 30년 됐습니다. 내년이 김일성이 사망한 지가 30년입니다. 2024년. 이제 그동안 이제 제중 탈북자 문제에도 내부적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예를 들면은 중국에 대해서 당신들이 지금 현재 6군데의 구금시설에 탈북자들을 구금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신상에도 밝혀라 라고 우리가 자료조사를 요구한다든가 그리고 사단을 우리가 확인하겠다라든가 이런 문제를 한 번 정도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두 분 발제자의 발표를 들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게 있다면은 앞으로 세 분 토론 말씀을 듣고 잠깐 이렇게 플로어에 마이크를 넘겨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토론자분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먼저 임지연 변호사님 한 10분 정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변 홍보위원장 임지연 미국 워싱턴 DC 변호사입니다. 저는 임철 변호사님 발제에 대한 토론을 맡았습니다. 앞서 태영 의원님께서 하신 그 말씀 중에서 제가 또렷하게 기억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접근법과 대안을 이제는 찾아야 한다. 그리고 중국 인권 문제에 강제 북송 문제를 태워야 한다. 라는 메시지가 저는 굉장히 중대한 발언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세미나의 제목 그대로 제중 탈북민 강제 북송 저지를 위한 긴급 세미나, 바로 우리의 지금 이 시점은 중대 시기이고 절박한 때입니다. 2,000명이 넘는 2,600명이라고 추산되기까지 하는 제중 탈북민,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 탈북민들의 생명의 문제입니다. 바로 오늘 이 순간과 이 자리를 함께 끝까지 해주시는 이 자리에 모여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탈북민, 대한민국 헌법과 판례에 의거해서 우리 국민이기도 한 탈북민들의 생명에 관심과 그들의 생명이 중대하다라고
명심하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고 존경과 감사를 올립니다. 남북분단 거대한 정치범 수용소 같은 폐쇄적 북한에 갇혀있는 북한 주민들, 인간 본연의 자유, 생각할 자유,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거, 보고 듣고 할 자유, 이동의 자유가 엄혹하고 폭력적인 북한 정권에 의해서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차단당한 그분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의 탈북은 인간 본성, 자유에 대한 강렬한 갈망에 부합하는 도리어 정상적인 일들입니다. 탈북을 하지 못하고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일이 어쩌면 인간 본성을 거스르는 2,500만 북한 주민들의 비정상 상태일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점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임철 변호사님, 탈북민이시고 또 이 대한민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셔서 변호사가 되신 임철 변호사님 발제문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그들의 난민협약법, 난민협약, 그리고 고문방지협약 모든 그들이 가입했고 당사국인 국제법들의 진정한 북한과의 양자협약이 아닌 국제법에 대해서 의도적인 무시를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중국 정부 탈북민은 난민이 아니고 경제 이주자, 그것도 불법적인 경제 이주자에 불과하다라는 이 똑같은 소리를 저는 2014년 유엔에서 제가 그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제네바에 있는 그 시점에서 이 중국의 대사가 아주 뻔뻔하게 이 똑같은 소리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소리를 유엔 제네바 현장의 회의에서 직접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게 벌써 2012년입니다. 2012년. 11년 전입니다. 그런데도 이 의도적인 무시를 조직적이고 일관되게 중국 정부는 끊임없이 지속하면서 탈북민의 생명과 탈북민 생명을 위협하고 강제 북송을 시킴으로써 그리고 탈북민의 인권이 유린된 걸 뻔히 알면서 북한의 반인도 범죄 공범 노릇을 하며 탈북민을 생명 위협과 인권 유린의 북한으로 북송을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죄중 탈북민을 강제 북송함에 있어서 중국 정부의 국제법 위반 사항, 너무나 뻔하고 명백하고 분명한 국제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되풀이하기보다는 바로 우리 자신들의 행동과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대중관계, 사드 배치부터 이전 정권, 문시 정권의 그 대중 불종 외교 그런 것에 대해서 모두가 다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중관계를 고려하면서도 동시에 탈북민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떤 인식과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게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탈북민도 아니고 중국 땅에 있는 탈북민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우리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대한민국 판례로서 탈북민이 바로 대한민국 땅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이고 북한 이탈 주민으로 모든 지원과 보호를 하는 것처럼 이 탈북민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라는 인식이 있다라면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이 중국 땅에서 바로 북한으로 끌려가 죽을 것 뻔하고 인권유리 당할 것 뻔하고 강제낙태, 강간당할 것 뻔한 탈북민에 대해서 우리가 고요하게 담담하게 있다는 것 자체는 우리 또한 중국 정부, 북한 정권의 반인도 범죄의 방조자, 공범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는 것입니다. 강제 북송, 이 말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지막지하고 끔찍한 말인 줄은 이 악한 죽음의 순한 고리를 끊어내야 할 책임과 의무가 바로 이 자리에서 이런 논의를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국제법적 검토를 통한 논리 주장, 너무나 통일연구원, 통일부, 외교부, 이런 시민사회의 모든 세미나, 포럼, 10년 넘게, 최소한 10년 넘게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중국 정부는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촉구했고 주장했고 되풀이 같은 말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럼 이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또 세미나를 하고 또 기자회견을 하고 또 집회를 하면서 중국 정부여 중단하라는 말을 되풀이해야 합니까? 저는 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접근법과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말에서 단서를 찾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입에서 윤석열 대통령님 입에서 북한 인권이라는 말이 나온 순간 북한 인권 시민사회가 변화하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통일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정부의 윤석열 대통령의 언어에서 제중 탈북민 강제 북송 이것은 국제법 위반이요 생명을 박탈하는 일입니다라는 그 말씀이 대통령의 입에서 나와야만 외교부가 움직이고 통일부가 움직이고 탈북민 목숨, 중국에 있는 탈북민 목숨 소중하고 중대하다라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이 단 한순간이라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북한 인권과 통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알리고 북한 주민들과도 실상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 말씀입니다. 통일은 준비해야 되는 일이며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 통일은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준비된 경우에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고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중 탈북민 강제 북송 저지도 못하면서 제중 탈북민 목숨 소중하다라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우리가 감히 입에 통일 준비, 통일을 입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탈북민 강제 북송 저지야말로 통일 준비에 물꼬를 트는 일이고 대중 외교에 있어서 핵심 사항이 되어야 하는 일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제 토론문의 제목은 지금 탈북민 생명 보호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의 힘과 방향의 전격적인 전환과 즉각적인 실행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감히 적었습니다. 이런 전격적 전환과 즉각적 실행, 탈북민 목숨은 단 2,500명이 아니라 단 한 명도 소중합니다라는 그 선언이 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윤석열 정부의 과감한 결단과 실천을 해낼 수 있도록 국내적, 국제적 여건, 환경 조성해주고 우리가 명분을 던져주고 그것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시민사회의 행동가들, 전문가들, 교수님들, 우리 모두의 생명을 위한다는, 인권을 위한다는 우리 모두의 책무이자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짧게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많이 말씀 올렸기 때문에 마무리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탈북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이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탈북민도 아니고 인간의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북한 인권의 개선 노력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은 별개의 정책이 아니라 바로 한 몸입니다. 하나입니다. 북한 인권 개선 따로 있고 평화 통일 정책 따로 있고 싱크탱크가 할 일 따로 있고 시민사회 집회할 것 따로 있고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해내야 할 한 몸뚱이입니다. 한 번 더 되풀이해서 말씀 올리지만 탈북민은 우리 국민이고 탈북민의 생명은 끔찍하게 소중하다. 이 사실을 똑똑히 인지하고 즉각 행동을 우리가 함께 합시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임지영 변호사가 열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부가 명시적으로 대중 탈북자 강제 구송 반대한다라는 것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럼 다음에 오랫동안 거의 뭐 평생을 우리 북한 문제 기자로서 활동하신 우리 이영종 기자님, 대기자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그 뉴스핌에서 북한 문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이제 언론에서 북한 통일 문제를 취재하다 보니까 또 좀 공부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여기 오늘 계시는 그 유호열 교수님을 지도 교수님으로 모시고 박사학위를 마치는 이런 그 소중한 결실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 한 30년 넘게 북한 현장을 취재를 하면서 인권 문제가 이제 가장 어려운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기자들한테 어렵다는 거는 결국 기사를 써도 팔리지 않는다는 거죠. 읽지를 않는다는 거죠. 요즘 뭐 말로 하면 페이지 뷰가 안 나온다는 거죠. 오늘 그 정말 제가 최근에 그 세미나장을 다니면서 가장 비중 있고 가장 평소에 좀 전문가들 또 학자 교수님들 이렇게 만나보고 싶은 분들 활동가 분들이 오늘 한 자리에 다 모이셨는데 기자들이 별로 안 왔죠. 많이 왔어요. 우리 저 조선일보 김민석 기자랑 이제 한 두세 분이 남아 계시는 것 같은데 언제부턴가 현장에서 북한 이 통일 취재 현장에서 기자들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냥 자료만 가지고 그냥 후다닥 쓰고 그냥 다른 것들을 하는. 다시 이제 이 불씨를 살려야 되는데 뭐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제가 그 중국 현지에서 탈북민 문제를 취재하다가 탈북민이 그 중국 용정, 롱징 지역에서 이제 공개 처형을 당하는 그런 현장을 이제 목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이제 이미 공개 처형 중국이 하는 거에 대해서 국제적 비난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외부인들의 그 참관이 이제 엄격히 통제되고 이랬는데 많은 돈을 뇌물로 주고 그 현지 공안 차량 안에서 제가 그걸 지켜본 적이 있는데 이제 그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아, 이래서 공개 처형을 하는구나. 왜? 첫째는 평생 그 트라우마를 지켜본 사람들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그 현장에 그날의 날씨, 뭐 이렇게 비 오고 이랬던 기억, 그리고 그 주민들이 나와서 지켜보는데 웅성거리던 소리, 뭐 중국말로 떠드는 소리, 그 다음에 그 총소리 뭐 이런 게 아직도 생생한 거예요. 지켜보지 하지 말 걸 그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또 하나는 중국이 그 조선족들이 주로 뭐 그 공안에 있었지만은 중국이 거기가 그 조선족들이 사는 지역임에도 그냥 북한이라는 지역을 또 그 자기네들이 이렇게 처분을 해야 되는 그 사형수를 그냥 자신의 관할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베이징에 있는 뭐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그 지금 탈북민들 북송을 앞두고 있다. 이거를 아마 중국은 거의 뭐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공민이다 이런 관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청년을 그때 그 21살짜리 청년을 처형하는 이런 장면을 지켜보면 그런 게 여실히 나타나죠. 그냥 뭐 젊은 애를 그냥 머리 삭발해가지고 깨끗이 또 옷은 추리닝으로 입혀가지고 목에 왜 공개 처형할 때 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걸려서 트럭에 태워가지고 시내를 한 바퀴 돌리고 그 다음에 어쨌든 공개 처형이지만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거니까 그 처형장을 지정되어 있는 처형장에서 그걸 집행을 해야 되는데 차량이 이제 오늘처럼 비 오는 날이니까 이제 비포장 도로 이런 데를 갔다가 옥수수밭 같은데 이렇게 꺼졌어요. 바퀴가 이제 빠져가지고 안 되니까 공안들이 모여가지고 뭐라고 이제 쑥덕쑥덕 하는데 그 조선족 공안들이 대부분이니까 우리말로 하는데 야 여기 뭐 못 가겠어 여기서 그냥 하자 이러니까
그 병사들이 이제 법원 병사들이 와가지고 옥수수 자루를 뭐 이렇게 하더니 빨간 깃발을 딱 꽂는데 이제 거기 공안 책임자가 이제 설명을 해줘요. 아, 이게 빨간 깃발을 꽂으면 여기가 이제 처형장으로 지정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너무 저항을 하니까 그냥 세워놓고 이렇게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냥 뒤에서 붙잡아가지고 이제 하고, 정말 끔찍했던 거는 지금도 이제 그 잊혀지지 않는 거는 사람이 총을 맞고 쉽게 안 죽더라고요. 기다리는데 이제 고통스러워하면서 안 죽으니까 제가 이 사람들이 정말 참 그 사람에 대한 그런 게 진짜 없고 이 탈북민이기 때문에 더욱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 게, 자기네들이 비는 오고 그러는데 빨리 가야 되니까 그 법원 집행하는 그 총 이렇게 했던 그 당 이제 군복 차림으로 이렇게 했는데 군홧발로 와가지고 목 있는 데를 밟아요. 그 장면을 아직도 제가 생생합니다. 뭐 한 그게 2-3시간 걸렸는데 한 3-4시간 얘기하라 그래도 얘기할 수 있을 정도. 그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첫째는 자기네들의 관할, 그리고 북한도 내부에서 공개 처형을 하는 게 결국 그런 거겠구나. 평생 이렇게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겨주는 거. 그렇게 해서 꿈도 꿀 수 없게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이 있겠구나 하면서 지금 제중 탈북민 북송 문제를 보면서도 사실 그분들이 그 친구, 그 젊은 청년이 당했던 그런 입장에서 결코 다르지 않겠다. 제가 물어봤거든요. 왜 북한으로 보내지 않고 왜 저 친구를 여기서 처형하냐 이랬더니 북한이 우리한테는 그런 국민 없다고, 우리는 받지 않겠다고, 니들이 알아서 처분하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그 발제문이라든가 이런 토론 보면서 사실 요즘 그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이 쏠리면서 제일 그 주가가 높아진 분이 우리 이상용 디렉터입니다. 뭐 인권 문제 관련해가지고 곳곳에서 이제 나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요즘 뭐 아주 이 문제에 관련해서 소상하고 또 정보가 워낙 많으시니까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첫 번째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또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거는, 이 제3국 탈북민 문제를 우리가 논의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어떤 통계나 자료, 그게 물론 우리가 북한 문제라든가 또 북중 관계의 어떤 현실도 볼 때 정확하게 우리가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런다는 건 불가능하겠죠. 물론 자료는 있겠죠. 중국이 자기네들이 관리하는 자료는 있을 텐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탈북민, 제중 탈북민 관련해가지고 통계가 처음 나왔던 거는 제 기억에는 아마 고난의 행군 시기 이럴 때 그 당시에 좋은 것들을 운영하시던 이제 법륜스님이 뭐 몇 명 된다, 몇십만 명 된다 이렇게 했던 이후에 제대로 된 통계 현장 조사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 초 작년 말 전환기 정의연대나 이런 데서 1750명 된다 이래서 그 정도 벌써 많이 이렇게 된다 그랬는데 2000명, 오늘 또 우리 강승규 회장님께서 이제 2600명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조금 더 이게 근거 있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뭐 중국 공안 관계자로부터 입수를 했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뭐 어떤 경로로 들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제시가 되면 좋겠다. 그런 조금 설득력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언론에 요즘 뭐 젊은 기자들이 많아졌다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는데, 요즘 신세대 기자들이 그런 거에 더 민감합니다. 정확한, 이 자료가 정확한데 근거가 뭐냐. 그냥 좀 뭐 탈북민 증언 가지고 그냥 주장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더 설득력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뭐 CCTV나 이런 게 감시 장비가 조밀하고 되어 있고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의 탈북 의지가 좀 크게 약화됐을 거다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그냥 말씀을 드린 거고, 세 번째 질문이 이제 중국 정부를 압박하는 전략도 병행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 이상용 디렉터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과연 지금 한중 관계의 어떤 위상이나 중국이 그 보여주는 그런 그동안의 태도로 볼 때 우리가 중국을 압박한다고 해서 또 압박할 수단이 과연 있느냐 하는 점도 문제지만, 어떤 압박을 한다고 해서
중국이 움직일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물론 중국도 이제 가끔 눈치를 보는 건 있어요. 자기들이 뭐 한때 논란이 있지만 뭐 G2가 되기 위해서 뭐 미국과 맞서기 위해서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조금 국제적 위상이라 체면 이런 것 때문에 탈북민 문제를 조금 고민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은 있지만 근본적인 태도 변화는 보이지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사실 제가 좀 오늘 세미나에서 의미 깊게 본 거는 그냥 전문가분들이 와가지고 발제하고 토론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뭐가 좀 우리 정교진 박사님이 또 아주 놀라운 자질을 발견했는데 그 목소리가 아주 그냥 그 호소력 있는 목소리로 이 또 선언문도 발표하시고 이래가지고 이게 아까 우리 임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맨날 세미나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뭔가 행동 실천으로 가야 되는데 오늘의 세미나는 논의나 주장 이슈 제기 이런 거하고 행동하고의 그 어디 중간쯤에 어딘가에는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강승규 회장님이 뭔가 점점 큰 일을 벌이실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평소에 제가 이게 생각을 해오던 건데 사실은 용산이나 뭐 또 대통령이나 정부의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별로 그렇게 북한 인권 관련해서 크게 기대할 거는 없어요. 기대하실 이유도 없고 번번이 실망을 해왔고 또 특히 지금 정부에다가 북한 인권 문제 제기해라 대통령이 목소리 내라 이러면 돌아올 법은 뻔합니다. 아유 이제 한한령 풀리고 몇 년 만에 코로나 그래가지고 관광객 온다 뭐 이래서 좀 풀려가는데 야 여기다 이제 대고 그 뒤에다 대고 곧바로 시진핑한테 시진핑도 좀 기분 나빠하고 얘도 갑자기 이제 풀려 그러는데 또 이러지 이럴 수 있는 거라 사실 어려운데 다만 그 몫을 NGO 쪽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좀 저는 재중 탈북민, 강제 북송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지 말고 이제는 이름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표적인 누구 그 스토리를 해가지고 한동안 또 우리가 그런 걸 안 했는데 이름을 그러니까 이제 북한 인권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중도 보수 쪽 성향을 가지신 분들인데 싸움의 기술은 좌파한테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뭐 중학생 소녀들이 뭐 미군 탱크에 이렇게 치여서 사망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효순이 미선이가 미군 장갑차에 깔려서 뭐 이렇게 그게 이제 어필을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냥 중국 대사관 앞에 가가지고 시위 백날 해도 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도 배웠으면 좋겠어요. 내일부터라도 당장 우리 강승규 회장님이랑 한변 측에서 주도해가지고 모금하세요. 모금. 그래서 중국 대사관 앞에 탈북 소녀상을 세우든지 강제 북송 모녀상을 하나 세워가지고 동상 그렇게 안 비싸고 뭐 그 돈 얼마든지 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먼저 세워놓고 밤에 가셔서 지고 가셔가지고 세워놓고 강제 북송 중단하지 않을 때까지 우리 매일 뭐 수요 집회는 또 하고 있으니까 목요일 날 맨날 모여가지고 우린 철수할 때까지 중단할 때까지 할 거다. 그렇게 뭔가 행동으로 보여주고 뭔가 이렇게 아이콘을 만들지 않고 그냥 플래카드 가가지고 백날 해도 꿈쩍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언젠가는 우리 국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지금 북한 인권에 되게 관심이 없고 이런 것 같지만 어떤 트리거가 하나가 정말 그런 사건이나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
또 100만 명이 북한 인권 민주화를 위해서 광화문에 촛불 들고 보이는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통일준비 국민포럼하고 한변이 이렇게 의기투합한 게 저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아이디어까지 주셨고요. 질문을 3가지를 하셨는데, 제중 탈북민의 그 통제 문제, 하고 CCTV 문제, 그리고 중국 정부를 어떻게 압박할 것인가 하는 문제 3가지를 주셨는데, 우리 이상용 기자님이 3개 다 답변하시기 어려울 것 같고, 3번째, 중국 정부 어떻게 압박할 것인가 문제는 뒤에 또 우리 그 유호열 이사님께서 주관하시는 라운드테이블, 거기 넘기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정배드로 대표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 이상용 기자가 간략하게 이영종 기자의 질문을 답변하시고 플로에 잠시 넘겼다가 그 다음에 라운드테이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배드로 대표님, 그동안 20년 넘게 현장에서 재롱탈북민 강제부송 반대 운동을 하셨는데, 좀 10분 만에 시간 들어서 좀 죄송합니다. 예. 근데 간략하게 좀 압축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먼저 정말 그 중국의 2,000에서 2,600여 명의 탈북민들의 북송 긴급한 상황을 앞두고, 사실 어떤 전문 기관이나 어떤 기구가 나서지 않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 통일준비 국민포럼과 한변이 공동으로 또 귀한 전문가분들과 또 우리 귀한 인사님들을 모시고 이런 것을 주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뭐 전문가라고 할 수 있고 또 앞선 선배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박선영 전 의원님께서는 우리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를 위한 2012년 중국 효자동 중국 대사관 앞에서 정말 저희 탈북 단체들과 북한 인권 단체들과 함께 거의 6개월에서 1년 동안 정말 주야로 촛불 시위도 하고 또 탈북자의 이 인권 실태를 전 세계화로 이슈를 알리면서 2013년도에 또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설립되는데 귀한 역할을 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우리 태영호 의원님이 왔다 가셨지만 제가 뭐 태영호 의원님에게 굳이 강요는 하지 않지만 우리 박선영 의원님께서 정말 마지막 국회 임기 앞두고 목숨을 걸고 단식 농성을 하면서 했던 그러한 용기가 과연 우리 입법 국회에 과연 지금 그런 분들이 필요한데 참 안 나오고 있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내년에 한번 총선에 출마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그 저도 지금 거두절미하고요. 그 발제자 저는 그 구금된 재중 탈북민 강제 송환 가능성 우려의 과제를 하신 우리 이 기자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저도 그 재중 탈북자의 수가 1990년대 중후반으로 따지면 38,000이라는 그런 추산 통계, 그리고 현재 재중 탈북자 수가 10,000명에서 20,000명 보고 있다는 이러한 통계의 출처나 근거가 어디인가? 이걸 좀 아까 앞선 그 토론자도 말씀하셨는데 이건 좀 밝혀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우리 인지연 변호사께서도 언급하셨지만 한국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3가지인데 방금 드린 질문 통계하고 그다음에 3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재중 탈북자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탈북자 강제 송환 중지를 위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역할이 어떻다고 보시는지 짧게 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2001년도 중국 남경시보에서 한번 발표를 한 적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강제 북송된 탈북자의 수가 길림성에 있는 한 구금시설에만 해서도 그 당시에 1년에 6,000에서 8,000명으로 보았습니다. 그건 분명히 중국의 그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단체는 지금까지 강제 북송된 탈북자 수를 저는 20만 명으로 보고 있고요. 재탈북한 탈북자들이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숫자는
추산으로는 약 10만에서 15만 명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강제 결혼에 의해서 탈북 여성들이 중국인들과 살고 있는 여성들이 낳은 아이가 약 2만에서 5만 명. 그래서 굉장히 저는 심각한 상황이라 보고 있는데 오래된 통계가 과연 지금까지 유스풀한지 좀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좀 마지막으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 발제자와 토론자분들께서 귀한 여러 가지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발제자분들께서 말씀하신 현재 북중 국경 지역의 구금 시설에 있는 2,000명, 그리고 남방 지역에 있는 현재 곤명이랄지 또 베트남, 라오스 국경 지역에 가까운 구금 시설에 약 500에서 600여 명, 그래서 도합 2,600여 명의 강제 북송 송환 위기에 처해져 있는 탈북자들의 인권 상황을 정말 우리는 정말 이게 심각합니다. 이게 UNCOI 보고서에서도 나왔고 또 중국 정부에도 공고한 사항인데 중국 정부는 이 공고 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COI 공고문도 지키지 않고 또 탈북자를 강제 송환하는 것은 국제 강제 송환 중재 원칙, 국제 강행 규정을 어기고 있는 이런 부분.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와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국제법과 상위 규범과 강행 규정에 따라서 중국 정부가 탈북자를 즉각 강제 송환을 중지하고 또 이런 부분을 촉구해야 되는데 여기에 역할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은 바로 외교부입니다. 외교부는 보수 진보를 따지지 않고 국제사회의 원칙과 국제법에 따라서 중국 정부를 향하여서 강력한 촉구를 해야 할 그러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제사회 보호 책임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말을 언급하기도 전에 정말 외교부가 이런 부분을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국민이 과연 깨어날까라는 의심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 국민은 자기 입에 정말 먹고 살고 정말 자기가 정말 관계된 것 외에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광우병 촛불 사태와 같이 자기 입에 정말 먹을 수 있는 소고기에 관련된 것 가지고 좌파들은 움직여가지고 촛불 시위했지 않았습니까? 자기 입에 먹을 것 가지고. 그리고 정말 어린아이들 정말 유모차 동원해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정말 전략적으로 했습니다. 그럼 보수적 인권 어젠다 가지고 과연 우리 국민이 과연 얼마나 움직였습니까? 보수 우파. 저는 보수도 좌파도 아닙니다. 근데 보수 우파가 얼마나 정말 북한 인권 가지고 움직였습니까? 제이 목사님 같은 그런 부분은 오히려 인권 활동하는데 좀 방해가 된다고 좌파 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보수는 정말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과연 움직여야 되는데 먹을 것 말고 중국 당국이 만약에 무역을 차단하고 먹을 것 김치라도 만약에 끊어버리면 대한민국 국민은 정말 움직이지도 않을 거예요. 저는 기대하지 않고 있고요. 이런 부분 제 개인적으로 목사하고 선교사인데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도 복음통일 하는데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만 하면 뭐합니까? 복음통일하는데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왜 행동해야지. 선한 사마리아 강도 만난 자의 선한 이웃이 누굽니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예요? 저는 그래서 기대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저는 양심을 가지고 우리나라 외교부가 나서야 됩니다. 시위를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외교부 앞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법적으로는요, 이런 캠페인의 방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엔 사무총장 그리고 유엔 난민기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우리 이정훈 전 대사께서 말씀하셨는데 중국 내에 있는 베이징에 있는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이 중국
정부에게 한 번은 탈북 난민을 접촉하고 이런 활동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중국 정부가 막아서 버리고 또 중국 정부가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에게 다시 한번 이의를 제기하면은 유엔 난민 기구를 퇴출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아까 뭐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엔 난민 기구가 더 이상 입을 뻥끗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엔 난민에 관한 협약에 보면은 자, 해당국이 여기에 거부하면은 그 해당 상주하고 있는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이 역할이 정말 무능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유엔 차원에서 조종관을 보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그 조종관을 보내도록 촉구를 유엔 우리 외교부와 또 우리 국제 NGO가 정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제 토론문을 마치겠습니다. 즉각 외교부가 이런 일을 나서주기를 촉구하고요. 제가 제안하기로는 외교부 내에 탈북난민 대책반과 같은 기구가 설치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납치 피해자 감방장관 전문 기구가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 문제로 통일부 장관이 얼마 전에 납북자 대책반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물론 다 중요하죠. 더 급한 건 탈북난민 대책반을 외교부 내에 촉구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토론자께서 제기하신 질문이 이제 공통성은 재중 탈북자의 통계 문제입니다. 그래서 통계 문제 좀 집중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시간이 지금 꽤 좀 지났기 때문에 라운드 테이블 플로어에 조금 마이크를 돌리려 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라운드 테이블을 끝나고 난 다음에 통합적으로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상용 기자의 질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 세미나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계 문제라고 하는 게 항상 좀 민감하기도 하고 이게 맞냐 틀리냐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한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에도 이제 소식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렇게 내통하거나 이렇게 정보를 수집했던 것들은 공안 관계자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활동하시는 여러 분들을 말을 이제 종합해서 봤을 때 이 정도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추정치를 좀 말씀드린 것 같고요. 이게 문제를 파악했을 때 해결할 때는 문제의 실체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00% 맞다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다른 단체 혹은 이제 뭐 구출단체라든지 이런 데하고 같이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좀 맞춰가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위성 정보, 그리고 중국의 당국이 가지고 있는 그 규정이라든지 원칙, 뭐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결합을 해서 문제에 대한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에 따른 이제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롭게 구축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포럼이 정말 중요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통계 문제에 대해서는 네, 아까 통계 얘기. 자, 그러면은 지금 5시 10분이 되었는데요. 일단 제 2부 세션은 세미나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 다음에 바로 이제 라운드 테이블 바로 이어서 되니까 우리 청중 플러에 계신 분들은 되도록 남아 계시고 라운드 테이블에서 좋은 의견이 나올 것을 기대하겠습니다.